가볍게 하나 유동성 제약의 기출문제 보겠습니다. 266페이지 86번 문제 266페이지 아래 피셔의 시점간 자원 배분 모형을 토대로 이 피셔는 고전학파입니다. 시점간 자원 배분 모형을 토대로 소비자의 효용 극대화에 대한 다음 질문에 답해라. 평생 예산 제약 시가에서 현재 소비와 미래 소비를 골고루 평준화된 소비를 한다 이런 얘기고, 그 소비자가 일기의 차입을 통해 효용을 극대화하고 있는 상황 밑줄. 예, 착각해서 여기다 유동성 제약에 그려버리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차입을 통해서 효용을 극대화하고 있다는 것은 차입이 가능한 상황이죠 지금. 그러니까 그냥 차입자 그리면 돼요. 일과는 달리 소비자가 차입이 불가능한 유동성 제약 밑줄. 직면했다고 할 때 예산 제약의 조건을 그래프를 이용해 설명해봐라. 5점. 3번 이 모형에서 유동성 제약이 소비자 효용에 미치는 영향을 그래프를 이용해 설명해라. 10점. 뭐 10점이나 줬어 이거. 그러니까 이 지금 뭐 2012년 행시는 그냥 뭐 날로 먹기죠. 뭐 이게 너무 쉽잖아, 그렇죠? 유동성 제약에 정부가 취할 수 있는 여러 정책 중 하나를 선택해서 장단점을 설명해라. 네. 그냥 확인해서 그냥 문제를, 예시답안을 그냥 보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차입을 통한 효용 극대화. 거기 초기 부전점 한번 2점 찾아보시고, 그 다음에 A점, 차입 구간에 있는 A점, 현재 소비 C1, 미래 소비 C2 이렇게 이걸 통해서 차입을 통해서 효용을 극대화한 상태를 보여주었고, 유동성 제약 아까 말씀 다 드렸어요. 정의를 정확하게 해야 되고, 이 유동성 제약에서 지금 뭐만 그려보라 했어요? 지금 예산 제약 조건의 변화를 그래프로 그려봐라 했는데 지금 완전한 유동성 제약만 그려놨는데 이게 배점이 좀 있다고 하면 이 차입 이자율과 저축 이자율 다른 경우도 그릴 수 있겠죠. 그렇게 그냥 써놔요. 그냥 거기다 차입 이자가 저축 이자와 다른 경우. 그 다음에 유동성 제약이 소비자의 효용을 어떻게 변화시키냐. 그 뒤에 그래프 보시면 앞에서 이미 봤던 거예요. 그래서 차입을 불가능하게 하게 하면 아까 A점에서 뭐 썼어요? C1 스타. A점에 점선을 쭉 끌어내서 C1 스타 쓰고, 그 다음에 Y1 옆에다가 C1 프라임 이렇게 쓰면 소비가 감소하고 효용이 감소하고, 오른쪽에 효용이 변화가 없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이런 차입 유동성 제약, 이게 정부가 할 수 있는 정책이 뭐가 있냐. 그래서 마이크로 크레디트 이걸 적어놨습니다. 미소금융. 미소금융이란 뭐냐? 거기 최근 담보를 제공하기 어려운 저소득층 밑줄. 담보 제공이 어려운 저소득층을 위한 대출 프로그램 하나다. 그라민은행에서 유리한 거다. 창업을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자립을 돕는 것이고 대안금융제도다. 장점은 뭐냐? 기본적으로 담보를 요구하지 않으니까 저소득층, 소상공인 얘네들의 차입 제약 이거를 완화시킬 수 있다. 또 이 차입자 간의 상호 견제, 상호 지원 이거 높은 상환율을 기록할 수 있다. 단점은 여전히 도덕적 해이 문제죠. 도덕적 해이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넘어가시고 이제 투자 이론으로 한번 가볼게요. 282페이지. 282페이지. 앞에서 우리가 봤던 거를 조금 깊숙하게 보고 있는 건데요. 전달 경로하고도 연결되어 있고, 282페이지 92번 문제. 현재 우리나라의 경기 상황과 관련해서 추가적인 금리 인하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있다. 밑줄. 추가적인 금리 인하. 금리 인하가 경기를 호전시킬 수 있다는 주장은 어떤 경제 이론을 근거로 하냐. 우리가 금리 인하가 경기의 부양을 가져올 수 없다는 주장도 있죠? 없어요? 있잖아요. 어떤 경제 이론을 근거로 경기 호전을 가져올 수 있냐. 제일 중요한 것은 금리 인하가 확장 통화 정책이라는 것이고요. 이 확장 통화 정책이
실물 경제에 잘 파급이 돼야 되고, 첫 번째, 전통적인 금리 경로 보세요. 금리 경로. 물론 전제로서 여러분 확장 통화 정책이 내부 시차, 외부 시차 얘기를 먼저 해주고, 두 번째는 외부 시차가 길고 가변적이기 때문에 블랙박스 이론이 적용된다는 것도 얘기를 해주고, 그 다음에 전통적인 금리 경로는 금리 경로의 그 2단계다 별표. 2단계. 첫 번째 단계는 금리 단기, 장기 은행 금리로 파급되는 과정. 두 번째 단계는 실물 소비 투자로 가는 경우 단계. ISLM 그리고 ADAS로 갔습니다. 확장 통화 정책을 썼어. 오른쪽 왼쪽 그래프에 LM0에서 LM1으로 화살표. 확장 통화 정책. 그러면 이자율이 R0에서 R1으로 떨어지고 투자가 증가하면서 총 수요가 증가하니까 AD 우측, AD0에서 AD1으로. 2번, 그 다음 물가 상승. 3번, 물가 상승하면 실질 통화량이 감소하면서 LM2로 간다. 그 LM0에다가 P0분의 M0. LM1에다가 P0분의 M1. LM2에는 P1분의 M1. 자산가액 경로. 거기 그 2번 투자의 자산료과 토빈의 Q 투자 이론 별표. 3번의 소비의 자산료과 평생 소득 이론에서 소비 함수 거기다 별표. 그래서 이게 두 가지가 미래적인 투자 이론, 미래적인 소비 이론이에요. 그래서 다른 여러분 소비 투자 얘기를 할 때 그냥 소비는 가처분 소득 함수 이런 거는 좀 이제 웃기고 이런 미래적인 소비 함수, 투자 함수를 가져와서 여러분 설명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첫 번째는 토빈의 Q 투자, Q의 정의 여러분 당연히 알고 있겠고요. 기업의 실물 자본 대체 비용 분자는 주식시장에서 평가된 기업의 시장 가치라 그랬고, Q 값을 뭐 따로 우리가 토빈의 Q를 따로 지금 뭐 이론적으로 정리하지 않기 때문에 평균 Q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게 뭐예요? 이게 이제 실질 산출물이에요. 그러니까 시장에다 내다 팔면 이게 P 곱하기 원래 Q인데 산출량을 가격을 곱해야 되지만 앞에 P가 사라져 있어요. 그래서 실질 변수로 표시한 건데 요게 TR 판매 수입이고 요게 뭐예요? 노동 비용이고 판매 수입에서 노동 비용을 빼고 이걸 보통 이제 영업 이득이라고 이렇게 불러요. 영업 이득. 여기다 이걸 괄호로 하면 뭐 나중에 큰 대괄호로 또 하나 더 해야 되기 때문에 W2 L2는 노동 비용 요거 그리고 내가 1기에 투자를 하게 되면 2기에 뭐가 생긴다 그랬어요? 2기 자본재가 생긴다 그랬죠. 그 자본재는 마모되고 훼손이 돼. 얼마만큼? 감가상각률만큼. 그래서 여기다 1 마이너스 델타 K2. 요것도 왜 플러스예요? 시장 갖다 내다 팔 수 있기 때문에. 공장 시설 남으면 나중에 이걸 2기 자본량의 뭐라고 그래요? 시장 청산 가치라고 이렇게 불러요. 2기 자본량 훼손되고 마모된 거 빼고 자본의 시장에다 내다 팔 수 있어. 시장 청산 가치. 자본의 2기 자본량의 시장 청산 가치. 그래서 이게 영업 이득이고요. 이게 자본 이득이에요. 요 전체를 2기 거기 때문에 1 플러스 R로 할인을, 이자로 할인을. 요게 평균 Q다. 한계 Q는요, K2로 미분을 해버리면 됩니다. 그러면 분모는 뭐고요? 1이고, 분자는 요거 미분하면요, K2로 미분하면 DK2분의 DY2가 될 거 아니에요? 요거 미분하면 뭐예요? 제로죠. 여기는 또 뭐야 미분하면? 여기가 DK2분의 한 번만 쓸게요. 안 써도 상관없는데 여기가 변수값이 앞으로 튀어나올 거고 DK 여기가 K 뭐 이렇게 나올 것이고 K2 요거 전체를 지금 뭘로 1 플러스 R로 지금 나눠진 형태로 이렇게 돼 있어. 요게 뭐죠? MPK2 이기자본의 한계 생산성 MPK2 이기자본의 한계 생산성 그리고 요게 1 마이너스 델타가 될 것이고 요 전체 값이 지금 이렇게 나눠진 형태다. 1 플러스 R로 이렇게.
이게 한계 Q 값입니다. 한계 Q. 자, 그리고 이 한계 Q는 우리가 다기간 투자 모형에 보면 기업의 동태적 이윤을 극대화하는 투자를 찾아보면 그 투자 결정식이 어떻게 나와요? MPK 마이너스 델타 이퀄 R 이렇게 나오죠? 그거까지 지금 안 하겠습니다.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이 다기간 투자모 투자 결정식을 여기에 한계 Q에다가 집어넣으면 한계 Q는 어떻게 된다고요? 요게 R이니까 분모 분자가 똑같아요. 1 플러스 R로. 그래서 한계 Q가 1인 경우 토빈의 한계 Q가 1인 경우 최적 투자가 결정이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자본재 시장이 실물 시장이 아무런 흠이 없는 완전 경쟁 시장이라면 항상 Q값은 1로 수렴하게 된다. 언제까지 움직인다고요? 분모 분자가 같아질 때까지 움직인다. 그걸 우리가 무슨 거래라 했어요? 재정거래.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터빈의 Q값이 평균 Q든 한계 Q든 요 Q값이 1보다 크면 혹은 Q가 1이다가 이게 올라가게 되면 올라간다는 것은 뭐예요? 이 영업이득과 자본이득으로 구성되어 있는 영업이득과 이 자본이득의 시장성상 가치 이걸 합한 것이 뭐죠? 요 분자가 주식시장에서 평가된 기업가치죠. 기업가치. 이 기업가치는 뭘로 평가가 된다? 주가로. 시가총액으로 평가가 돼요. 그래서 주가가 여기에 영향을 준다. 주가가. 그리고 이거는 K2는요. 당연히 실물 자본을 대체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인데 대체 비용. 한마디로 투자 비용이에요. 실물 투자 비용. 따라서 여기에 지금 Q가 올라간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분자값, 주가가 상대적으로 투자 비용을 초과한다. 실물 자산을 대체하는 데 드는 비용보다 주가가 훨씬 더 높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한다고요? 비싼 주식을 내다 팔고 실물 자본을 매입하는 이런 재정거래가 나타난다. 이 재정거래를 주식 재정거래라고 그러는데 아비트레이지 트랜잭션 주식 재정거래 아비트레이지 트랜잭션 이 주식 재정거래가 나타나면서 주식을 계속 내다 팔고 실물 자본을 매입하는데 이 실물 자본을 매입하는데 자본 거래 비용은 없다고 지금 간주한 것이고요. 매입하는데 이게 투자를 의미하기 때문에 투자가 증가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반대로 Q값이 떨어지게 되면 뭘 매각하고 실물 자본 요걸 공장 시설을 시장에다 내다 팔고 비싸니까 주식을 매입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Q는 항상 어디로 수렴한다? 1로 분모 분자가 같아질 때까지 1로 수렴한다는 것이에요. 자본재 시장과 실물 이 시장이 주식 시장이 효율적으로 작동을 했을 때 시장이 시장 가설에서 효율적으로 작동을 했을 때 그래서 지금 우리가 기억할 것은 거기 두 번째 확장적 금융정책에 의해서 금리가 인하될 때 금리 인하에다 동그라미
금리가 인하되면 여기 토빈의 Q 값에 어떻게 여기다 집어넣을까요? 토빈의 Q 값에. 요 금리는 여기에 있잖아요. 여기다 바로 집어넣어버려도 되고, 아니면 주가에 영향을 줘서 영향을 주는 걸로. 주가는 어떻게 생겼어 또? 주식 가격은 어떻게 결정돼서 지난번에 썼는데요. 주식 가격 PT 이퀄에서 한번 써보세요. PT equal expectation. 조건부 기대치인데 뭘 더한다고? 시그마를 0부터 무한대까지? I equal 0부터 무한대까지. 분모는 1 플러스 R에 I 플러스 1승, 분자는 D, T 플러스 I 플러스 1. 이렇게. 물론 아까 그 해설에 조금 약간 또 쉬운 수식도 하나 있었죠. 거기에 분모의 이자율 체크하고, 분모의 이자율 동그라미 하세요. 그 이자율이 지금 금리 인하면 그 이자율이 떨어진단 말이에요. 그럼 주가는 어떻게 돼? 올라가죠. 그러면 주가 올라가면 토빈의 Q 값에 분자 값을 끌어올리면서 주식을 팔아요? 주식을 사요? 분자 값이 주가, 시가총액이니까 주식을 내다 팔고 실물 자본을 매입한다는 것이 실물 투자를 늘린다는 것이다 했습니다. 그 순서대로 하면 되겠습니다. 거기 나와 있어요. 그 2번 줄표에 금리 인하에다 밑줄 긋고, 그 다음에 주가 상승에다 밑줄, 그리고 그 기업의 시장 가치 분자 값이 커지고 실물 자본 대체 비용 분모를 상회한다. 그것보다 커진다는 얘기예요. 따라서 저렴한 비용으로 실물 투자를 한다. 소비의 자산효과 C equal K1A 플러스 K2Y 이렇게 되어 있는데, 보통 A를 S의 자산인데요. 이걸 W라고 쓰기도 합니다. 문제에서 그 앞에 바로 문제 아까 제가 읽어보라는 문제에 W라고 줬어요. 그래서 이게 어떤 모형이요? 평생소득 이론, 라이프 사이클 가설에서 소비 함수예요. 이 소비 함수는 그 K1은 뭐예요? 자산 소득이 소비에 얼마나 민감하게 영향을 주냐 이거죠. 자산 소득의 한계 소비 성향. 그 K2Y에서 K2는 뭐죠? Y니가 근로소득이니까 근로소득의 한계 소비 성향. 자, 금리를 떨어뜨렸어요. 통화량을 늘렸어. 그러면 주가가 상승한다 그랬어요. 주가 상승하면 거기 방금 그 함수 값에 뭐의 변화를 가져올까요? 주식은 자산이죠, 자산. 그러니까 자산 가치를 끌어올리고 A의 화살표를 하나 끌어올리고, 이게 뭘 끌어올려? 소비를 끌어올릴 거란 얘기입니다. 따라서 가계자산의 증가에 따라서 소비 지출 증가로 연결될 가능성이 높고, 자산이 증가하면 내가 은행에 갖다 내다 맡길 게 많잖아요. 담보가 많아져. 그러면 신용 경로에서 은행 대출이 많이 이루어질 수 있겠죠? 대출 경로로, 또 대차대조표 경로, 이런 것들에서 재원 조달이 용이해질 거니까 소비가 늘 수 있다. 자, 거기 소비 투자 자산 효과의 한계, 전반적인 주가가 전반적인 경제 상황이나 기업의 수익 건전성, 이걸 반영하는 지표다. 금리 인하에도 불구하고 다른 조건이 열악하다면 주식에 대한 수요가 회복되지 않는다라고. 두 번째, 그게 중요합니다. 별표. 단기적인 급등락이 심하다 주가가. 따라서 투자는 장기적인 현상이고 투자 결정에서 또 시차가 상당히 존재하기 때문에 상관관계가 별로 없지 않냐. 다만 중요한 것은 미래, 기대라는 변수가 미래를 어떻게 비관적으로 보냐 낙관적으로 보냐, 이 기대 변수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미래적인 투자 함수다 이렇게 평가를 받고요. 주식시장이 가장 기대에 민감한 시장이잖아요. 주식시장이. 그 환율 경로,
환율 경로에 그 이자율 평형 이론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자율 평형 이론에 1단계는 이자율 평형 이론, 2단계는 순수출 경로 이렇게 좀 나눠놨습니다. 금리가 인하되면요. 자, IRP, 가장 간단한 IRP는 이겁니다. 이자율 평가는. 국내 이자와 해외 이자, 그리고 여기 예상 환율 변동률 이렇게 쓰는데요. 이게 같은 것이 interest rate parity, 이자율이 parity, 같아진다는 거예요. 이자율이 같아져. 이자율은 정확하게 표현하면 투자 수익률인데, 투자 수익률이 같아질 때까지 움직인다. 언제? 자본이동이 완전히 자유로울 때. 이 가정은 첫 번째 완전 자본 가정이고요. 자본이동이 완전히 자유로울 때 누구에 의해서? 국제금융투자가에 의해서. 이거는 국내 채권 수익률이고요. 요거는 해외 채권 수익률이고, 요걸 뭐라고 그러나요? 여기 예상이 들어있잖아. 그래서 이거를 예상 환율 변동률 이렇게 부릅니다. 예상 환율 변동률 혹은 예상 환율 절하율 이렇게 부르는데요. 절하율, 예상 환율 절하율. 이게 같아질 때까지 움직인다. 자, 그러면 국내에 투자하면 요 투자 수익률이 이자율에만 영향을 받는데요. 해외 투자하면 이자율에도 영향을 받고 요 환율에도 영향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응? 요거 그래프를 여러분 좀 기억하세요. 이자율 평가는 우리가 개방경제 부분에 보면 뭐 전부 다 나오는 거니까 여기 분모가 아니라 그 수평축 수익축에 어떤 걸 해도 상관없는데 여기다가 환율을 여기다가 이자율 이렇게 쓸게요. 자, 보세요. 투자 수익률은 지금 뭘로 구성되냐면 자국 투자 수익률은 이자율, 외국 투자 수익률은 요 해외 이자율, 그리고 여기에 뭐가 들어있어요? 예상 환율 이런 게 들어있잖아요. 요 예상 환율 이런 게 들어있잖아. 그런데 2차원 평면에는 투자 수익률을 요 세 가지 변수 이런 것들을 다 하나의 평면에 놓을 수가 없잖아. 그쵸? 그래서 우리가 가장 대표적인 이거하고 얘하고 선택을 했어. 그럼 나머지 변수들, 얘 이런 변수들은 주어진 변수로 간주한다 이것이에요. 주어진 변수로 간주하고 이게 변하면 곡선 자체가 움직이도록 이렇게 만들었다, 구성을. 자, 보세요. 요 환율에 영향을 받아 안 받아? 얘는 전혀 영향을 받지 않아요. 요거에 의해서 국내 투자 수익 함수가 결정됩니다. 요 이자율에서 국내 투자 수익 함수가 결정이 돼. 요 해외 투자 수익 함수는요, 뭐에서 결정돼? 해외 이자율에서 결정되고요. 또 뭐에서 결정돼? 요 예상 환율에서 결정됩니다. 그런데 보세요. 요거 어떻게 다시 쓸 수 있어? 요것만 쓰면 그냥 R 스타 플러스 요게 2분의 expectation 마이너스 이렇게 쓸 수 있잖아요. 요게. 그래서 여기 보면 환율이 상승하면 요 해외 투자 수익 전체 값은 어때요? 떨어지죠. 환율이 상승하면 해외 투자 분모에 있으니까. 그래서 환율이 하락하면 투자 수익이 늘고 환율이 상승하면 투자 수익이 주는데 그게 환율에 대해서 역관계에 있다. 투자 수익이 역관계. 응? 요게 R스타고요. 요게 R이다. 여기에 이자율에도 그리고 예상 환율에도 영향을 받는데 2차원 평면이기 때문에 투자 수익률을 자국의 투자 수익률로 표현했고 요 수평의 축의 변수는 투자 수익률을 의미하고요. 요 분자의 수직축의 이거는 환율은 환율인데 명목 환율이죠. 실제로 환율 아닙니다. 명목 환율입니다. 명목. 이렇게 맞아 떨어진 상태에서 규정 환율이 정해진다는 이론이에요. 이자율 평가는 이자율이 패러티, 일치하는 상태에서 환율이 결정된다는 이론인데 확장 통화 정책을 써서 통화를 팽창시켰어. 그러면 국내 금리가 떨어질 거예요. 요 국내 금리는 여기 R 뭐예요? 제로. 국내 금리 여기요. R 제로가 있어. 이게 떨어져. 이게 떨어지면 요렇게
새로운 이자율 수준 R1으로 갈 것이면서 요게 R 프라임으로 갑니다. 그러면 최초의 균형점이 어떤 점이에요? 이 점이고 새로운 균형 환율은 이런 점에서 결정될 거예요. E1으로 이렇게 그 과정을 잠깐 설명을 드리면 첫 번째는 확장 통화 정책을 쓰면 국내 금리가 떨어지고 처음에 같았던 요 이자율 평가식에서 예상 환율 마이너스 2 이렇게 요 같았던 이 상태에서 국내 금리가 떨어지게 되면 요런 방향으로 투자 수익 격차가 나오고요. 이 투자 수익 격차는 상대적으로 해외 투자 수익률이 높고 상대적으로 높고 그러면 여러분 국제금융투자가가 당연히 이제 이론을 나중에 좀 들어가 보면 좀 복잡한 얘기도 할 수 있겠지만 요 금융투자가는 여러분 해외 투자할 때 내가 국내 채권을 가질 거냐 해외 채권을 가질 거냐 선택을 할 때 가장 중요한 선택 기준은 뭐예요? 당연히 수익률이죠. 그런데 수익률뿐만 아니라 보통 이제 투자가는 위험성도 고려해요. 위험을 고려하는데 요 이자율 평가 이론에는 위험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다는 기본 가정이 있어. 요 이자율 평가는 가정이 완전 자본 가정도 있지만 이 금융 투자가가 위험에 대해서 어떤 투자가다고요? 위험 중립적인 투자가예요. 위험을 전혀 개의치 않아. 그러니까 수익률만 따라서 수익률의 기초에서 투자 대상을 선택한다 이거예요. 그러면 이 해외 투자 수익률이 높기 때문에 당연히 국내 투자를 줄이고 해외 투자를 늘릴 거예요. 그러면 우리나라 내가 들고 있으면서 나 투자했다? 말이 안 되잖아요. 해외 투자를 하려면 자본을 어디로 보내야 돼? 해외로 보내야 되잖아. 그래서 자본이 유출됩니다. 자본이 유출된다는 것은 국내 원화가 그냥 빠져서 나 원화 네 미국에 투자할게. 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이 원화가 뭘로? 외화로 바뀌어서 빠져나갑니다. 외화로 바뀌어서 빠져나가. 그래서 외환 시장에 수요가 늘어서 초과 수요 상태가 돼요. 이 초과 수요는 외환을 살려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잖아요. 외환의 가격이 환율입니다. 그래서 환율이 상승한다. 이런 경로를 통해서 지금 환율이 상승해 있는 거예요. 그 말은 최초의 환율 수준, 이제로 수준에서 국내 이자가 이렇게 떨어졌더니 해외 투자 수익은 여기인데요. 국내 투자 수익은 여기밖에 안 돼서 이런 투자 수익의 격차가 발생하고 이 투자 수익의 격차가 자본을 어디로? 국내에서 해외로 유출시키고 이 자본의 유출이 지금 환율의 상승으로 이렇게 나타나 있는 것입니다. 요게 지금 거기에 나와 있는 1단계라고 지금 되어 있는 거예요. 환율의 변화까지가 1단계야. 그러면 그 다음 환율 변하면 순수출이 증가하면서 총수요가 증가하고 소득이 증가하는 쪽으로 이렇게 간다고요. 경기 부양까지 간다고. 요게 실물로 가. 그게 2단계라고. 근데 그거 환율 상승에 따른 순수출 증가는 여러 가지 모형이 있습니다. 엄청난 많은 모형들이 있어. 근데 제일 간단한 모형은 케인즈의 소규모 개방 경제 모형이라는 게 있어요. 자, 여러분 우리가 개방의 국민소득 상승식 오늘인가 어제 봤나? 네. 어제 봤잖아요. 국민소득 상승식 y equal c 플러스 i 플러스 g 플러스 nx. 요거를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y equal c 플러스 i 플러스 g 그래서 cig를 좌변으로 보내. 그러면 그거를 asset이라고 a 총지출 absorption 그래서 x 마이너스 import 이렇게 쓸 수 있어요. 요게 뭐라고? CIG. 요거는 NX라는 것이고 순수출이라는 것이고요. 이 순수출 곡선은 여기서 이 모형에서는 수출은 그냥 주어져 있는 거고요. 외생 변수고
소득이 수입의 함수입니다. 소득이 증가하면 수입이 증가해. 그래서 이런 형태로 소득이 증가하면 점점 수입이 증가해서 순수출이 감소하는 이런 형태로 곡선이 생겨 있어요. 그리고 y-a는 요 a가 뭐라고요? 소비, 투자, 정부지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 소비가 뭐의 함수야? 소득의 함수죠. 그렇기 때문에 a도 당연히 뭐의 함수예요? 소득의 함수입니다. 소득이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a가 어때? 증가해. 그런데 얘도 증가하잖아. 그런데 이 a가 소득 증가가 1% 증가하면 a도 1% 증가할까요?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 한계 소비 성향이 0과 1 사이 값이기 때문에 더 작아. 그래서 요 전체 함수 값이 소득이 증가하면 이 함수 값이 얘가 크다고 얘가 크지. 그렇죠? 그래서 우상향하는 이런 증가 함수다. 증가 함수. 이게 y-a 이렇게 돼 있어요. 최초의 이 점은 경상수지가 균형 상태입니다. 요 수익추에는 y-a하고 x-임포트. 이게 이제 뭐 김박제에도 가장 단순한 모형으로 개방경제 가면 처음 나와 있는 모형이에요. 김박제는 요거를 이제 요거 대신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s-i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왜 s-i라고 되어 있을까요? 요게 y-a equal x-임포트 요거라 그랬는데 요 a가 CIG고 지난번에 이걸 SP-i 플러스 t 마이너스 이렇게 쓸 수도 있다 그랬잖아요. 여기 nx고 그냥 이렇게 요게 정부의 저축이고 요게 민간 저축이니까 그걸 합하면 국민 저축이고 ns-i equal nx 이렇게 쓸 수 있겠죠. 그래서 이 모형은 케인즈 소규모 개방경제 모형은 우리가 거시경제학에서 보는 가장 단순한 케인즈 소득 지출 모형을 개방경제로 했다고 생각하면 돼요. 케인즈 소득 지출 모형은 생산물 시장만 보잖아요. 이것도 생산물 시장밖에 없어. 그러니까 요 대신에 y-a 대신에 뭐라고 쓸 수도 있다고? ns-a 이렇게 쓸 수도 있는데 이렇게도 쓸 수 있고 아무거나 쓰면 됩니다. 아무거나 쓰면 되는데 우리가 지금 알고 싶은 건 뭐예요? 알고 싶은 건 뭐죠? 환율이 상승했을 때 소득에 미치는 영향을 알고 싶은 거잖아요. 환율 상승하면 나중에 보겠지만 순수출 경상수지가 개선되고요. 요렇게 소득이 Y0에서 Y1으로 증가한다. 경상수지는 뭐가 되고? 흑자가 되고요. 경상수 흑자가 되고 소득은 증가한다. 그런데 이 모형에 가장 중요한 전제 조건이 있어요. 마샬 런너 조건이 성립한다는 기본 가정이 있어요. 이 모형에. 그래서 환율이 상승하면 마샬 런너 조건 이렇게 씁니다. 몰라도 이렇게 아는 것처럼 쓰면 됩니다. 이게 에타라는 것인데 탄력성이에요. 수입 수요 탄력성. 두 나라가 있어. 수입 수요 탄력성은 상대방의 수출 공급 탄력성인가요? 그렇죠? 나의 수입 수요는 상대방의 수출 공급이잖아. 두 나라밖에 없어. 그러니까 얘가 수입 수요 탄력성이면요. 얘는 상대방의 수입 수요 탄력성이면 얘는 다시 뭐라고 생각할 수 있어? 나의 수입 수요, 상대방의 수출 공급 탄력성. 그렇다면 이거는 또 뭐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상대방의 수입 수요면 나의 수출 공급 탄력성. 그러면 양국의 수출 공급 탄력성의 합이 1보다 크다는 조건도 되겠고 양국의 수입 수요 탄력성의 합이 1보다 크다는 조건도 되겠고 다 똑같은 얘기예요. 그래서 양국의 수출 공급의 탄력도가 합이 1보다 크다라는 것이 마샬 런너 조건이고 그냥 마샬 런너 조건, ML 조건, 이 마샬 런너 조건이 충족된다는 전제하에서 결과적으로 순수출 경상수지가 개선된다 이 것이 이 전통적인 환율 이론입니다. 이 가장 간단한 거예요, 이게. 2단계를 그렇게 그래프로 보여줄 수 있습니다. 신용경로가 나와 있고요. 신용경로 개념, 정보의 비대칭성 밑줄 그으세요.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 신용 경로에서 신용 할당이라는 것은 기본 경로라 그랬어요? 아니면 이게 현실에 적용됐을 때의 경로라 그랬어? 기본 경로가 아니에요. 신용 할당은. 일단 신용 경로는 통화를 가격 경로로 통해서 배분하는 게 아니라 양적 경로로 통해서 배분한다는 것이지 배분이 안 된다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거기 나와 있는 은행 대출 경로 지난번에 했어요. 은행 대출 경로 저 밑에 나와 있죠. 284페이지 오른쪽 단의 제일 끝에 구체적인 경로에 은행 대출 경로. 그 다음에 그 밑에 가면 대차대조표 경로가 있어요. 대차대조표, 재무제표 뭐 이렇게 했는데 이걸 다 합쳐서 대차대조표래요. 가계기업의 재무제표, 대차대조표 경로.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자율 변화 경로가 아니라 신용을 직접적으로 배분하는 그런 경로인데 은행 대출 경로가 가장 대표적인 것이고 별표 하나 해두고 현실적으로 이제 만성적인 자금의 초과 수요가 있다거나 우리나라 같이 뭐 이런 경우는 이게 할당 현상이 나타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근데 그 전제가 가장 중요한 전제가 정보의 비대칭성이에요. 비대칭성 밑줄 긋고 대부자금 시장이 비대칭 정보하에 있다. 자금 공급자가 정보가 부족해요. 수요자가 부족해요. 기업은 자기가 잘 알아요. 기업은 자기의 신용 상태, 재무 상태를 잘 알아. 또 돈 빌려가서 어디다 쓸지를 너무나 잘 알고 있어. 그렇지만 은행이 잘 모른다는 거예요. 얘가 돈 빌려가서 리스크가 큰 투자안을 선택할지 잘 몰라. 두 번째는 상대방의 신용, 뭐도 잘 몰라요? 얘가 뭘 잘 몰라? H타입인지 L타입인지 잘 모른다고. 상대방의 거래 상대방에 대해서. 그래서 은행이 할당을 하는 것은 어떤 행위예요? 식별 행위인가요? 스크리닝 행위예요? 시그널링이에요? 어떤 거예요? 둘 중에 하나잖아 지금. 스크린이에요? 시그널이에요? 내가 열심히 토익 공부를 해가지고 나 토익 950점 받았다. 이렇게 말하는 게 시그널이라니까. 얘는 정보를 갖고 있는 애요? 뭐 안 갖고 있는 애야? 갖고 있는 애잖아 얘가. 내가 950점 받았어. 나를 너무 잘 알아 내를 알리려고 그래 내를. 이게 시그널이잖아요. 근데 정보가 부족한 애가 지금 하는 거잖아 이거는. 그럼 뭐야? 스크린이지. 자, 그래서 은행 대출이 밑줄 긋시다. 이자율뿐만 아니라 비가격 변수에 의해서도 결정된다. 그게 은행 대출 경로, 재무제표 경로가 있는데 그 전제 뭐 이런 거 다 썼는데요. 요거 이제 이렇게 이게 신용 할당이 나와 버리면 이렇게 써야 되겠죠. 근데 그거 아니면 이렇게 쓸 일이 없어. 사실은. 근데 이해는 좀 해봅시다. 일단 전제가 채무자의 신용에 대한 정보 비대칭성하에서 중소기업이나 가게는 투자 및 소비 지출을 밑줄 긋시다. 은행 대출에 의존한다. 대기업은 자금 조달 방법이 많이 있는데 은행 대출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게 중소기업이라 했습니다. 두 번째, 은행 대출과 국공채는 완전 대체제가 아니다. 이게 어떤 의미예요? 그 각주를 잠깐 보세요. 중앙은행이 만약 긴축 정책을 쓰면 은행은 잔고가 떨어질 텐데 그 떨어진 것을 신용 위험이 낮고 유동성이 높은 국공채를 보유하고 대신 뭘 줄여버린다고요? 대출을 줄여버린다. 국공채를 선택할래? 너 은행에 국공채를 선택할래? 아니면 대출을 선택할래? 대출을 줄여버린다 이거지. 그래서 이 은행 대출과 국공채가 완전 대체제가 아니다. 그런 의미고. 그 비대칭 정보의 신용 할당 그거는 이게 길게 생겼으니까 이런 단점이 있구나. 독서실에 되게 떨어지고 그래요? 그런 일은 없죠. 좀 당황스럽네. 어디 하는지 잊어버렸어 지금. 몇 페이지예요? 284페이지. 신용할당 그래프를
기본적으로 대부자금 시장이죠. 대부자금 시장에서 이자율과 대부자금의 거래량, 그래서 로우너블 펀드, 그래서 L 쓰기도 하는데요. 뭐 굳이 L 쓸 필요가 없고 수량 변수 쓰면 되겠습니다. 수요 곡선은 이렇게 생겼어. 대부자금의 수요 곡선은 디맨드 커브. 공급 곡선이 그러니까 우상향으로 보서 이렇게 그려져 있기도 한데요. 자, 우상향한다는 건 뭐예요? 대부자금의 공급이 이자율이 높으면 계속 대부자금의 공급을 늘린다는 얘기잖아요. 현실은 그렇지 못하잖아. 그렇지 못해서 이 대부자금 공급곡선이 후반 골절하는데요. 어디서 후반 골절하냐면 은행의 기대 수익, 요 이윤이, 은행의 이윤이, 자금 공급자의 이윤이 이자율을 높으면 어느 순간까지는 뭐가요? 이윤이 커지는데 더 높으면 수익이 떨어져 버려서 이윤이 떨어져 버리는 이런 현상이 나타난다 이것입니다. 그러면 언제까지만 대부자금의 공급을 늘리겠어요? 여기까지만 공급을 늘린다 이것입니다. 그리고 이 지점을 통과하면 공급을 줄여버려요. 그러니까 이제 조금 이제 이런 형태로 그려볼 수 있다는 것이에요. 여기 공급이 늘어. 그런데 요 점을 통과하면 공급이 줄어버리기 때문에 이런 형태로 이렇게 후반 골절한다. 그리는 방법 한번 그려보세요. 이거 눈으로 보는 게 되는 게 아니고 한번 그려봐요. 실패해서 또 화이트 칠하고 막 이거 곤란해. 자, 그렇다면 이윤 곡선이, 자금 공급자의 이윤 곡선이 이건데요. 이윤이 가장 커지는 점이 예컨대 R0고 요 수요 공급이 맞아떨어지는 점, 대부자금의 공급 곡선과 수요 곡선이 맞아떨어지는 점, 요 균형 이자의 수준을 R1이라고 이렇게 한다면 수요 공급이 맞아떨어지는 점에서 이자율을 정하는 게 아니라 시장의 균형 이자율, 이게 이제 대부자금의 비대칭 정보가 아니라면 요 균형 이자가 될 텐데 이자율보다 낮은 수준에서 이자를 묶어두고요. 경직적으로 묶어두고 그때는 요만큼의 공급을 넘어서는 만성적인 초과 수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자를 높이지 않는다 이것입니다. 요 이자를 높이지 않아. 지난번에 뒤에서도 또 효율임금 모형에서 얘기하겠지만 요만큼의 지금 이자율, 시장 균형 이자율과 차이가 있는데 이자율을 여기 높이지 않는다. 왜냐하면 이자율을 높이면 항상 비대칭 정보화에서는 H타입과 L타입이 있습니다. 어떤 신용도가 높은 애는 이 비싼 이자를 지불하고 돈을 안 빌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은행이 이자를 높이게 되면 신용도가 낮은 어떤 타입만, 요 L타입만, 신용도가 낮은 타입의 기업만 이 자금을 수요하게 될 것이고요. 누구의 입장에서는, 은행의 입장에서는 만나고 싶지 않은 거래 상대방이다 이것입니다. 상대로 신용도가 떨어지네. 그래서 이런 애들만 만나가 된다는 것이 역선택, Adverse Selection, 역선택이고, 두 번째는 얘네들이 이 높은 이자를 주고 대출을 해가면 이 높은 이자를 갚기 위해서 훨씬 더 리스크가 큰 투자안을 선택한다. 이 리스크가 크다는 것은 수익도 클 가능성이 높지만 이 리스크가 크다는 것은 파산 가능성이 높은 거예요. 그러면 돈을 안 갚아버릴 가능성이 높죠.
따라서 파산 가능성이 높으면 채무 불이행 가능성도 높고 누구의 입장에서는 자금을 빌려준 은행의 입장에서는 상대방이 어떤 행동을 하는 거예요? 자신의 목적 함수를 저해하는 방법으로 행동하는 거죠. 그래서 비대칭 정보하에서 누가 정보가 부족한 자가 봤을 때 대리인이 자신의 목적 함수를 저해하는 방법으로 행동하는 현상, 이게 도덕적 해이, 주인 대리인 문제인데 정확하게 정의하면 어떻게 되나요? 주인 대리인 문제는 본인의 목적 함수와 대리인의 목적 함수가 불일치하기 때문에 대리인이 누구의 목적 함수를, 주인의 목적 함수를 저해하는 방법으로 행동하는 현상이다. 이게 주인 대리인 문제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주인 대리인 문제가 도덕적 해이 문제가 나타나고, 그래서 이 두 가지를 고려했을 때 은행은 자신의 이윤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요 높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래서 안 높이는 상태가 자신의 이윤이 가장 커진다. 그때 만성적인 이 초과 수요를 어떻게 배분한다고요? 신용을 이제 할당하게 되는데, 신용 할당, 이거 크레딧 레이셔닝, 요 신용 할당을 한다 이것입니다. 얘가 이제 담보가 가장 담보물이 중요한 신용 할당의 기준이 되겠습니다. 담보물. 그리고 얘네들의 신용도를 다양하게 평가를 하겠죠. 기업의, 중소기업들의 그 신용도, 대기업의 신용도 정확하게 얘를 평가를 해서 신용 할당을 한다. 그래서 이 신용 할당이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금리가 낮은 게 투자 소비를 늘리는 게 아니라 뭐에 영향을 받는다고요? 요 신용 규모의 소비와 투자가 영향을 받는다. 요 신용 규모를 크레딧 어베일러빌러티 이렇게 부릅니다. 어베일러빌러티. 예. 크레딧 어베일러빌러티, 신용 이용 가능성, 신용 이용 규모, 이런 거에 영향을 받는다. 자, 그 구체적인 경로의 은행 대출 경로를 잠깐 보면 285페이지의 좌측에 중앙은행이 통화 공급을 증가시키면 밑줄 그으세요. 은행 예금이 증가하고 은행 대출이 증가해서 소비 투자가 증가하는 경로다. 그 다음에 그 대차도표가 보면 뭐 이제 도덕적 해이 문제 뭐 이런 얘기도 하고 있는데 한번 읽어보시고요. 참고에 화폐금융정책의 파급 경로에다 별표를 하고, 파급 경로, 금리 경로 동그라미, 자산가액 경로 동그라미, 환율 경로, 신용 경로, 그 자산가액 경로 안에 Q 이론, 부의 효과 이런 게 있고, 금융 외환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가 보통은 1단계고요. 두 번째 실물 경로로 가는 실물 경제에 미치는 게 2단계 이렇게. 그거를 도표를 여러분 암기를 해야 되고, 요거를 한 5줄로도 쓸 수 있어야 되고 25점짜리로 쓸 수도 있어야 되고 뭐 이런 것입니다.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93번 문제 286페이지 또 기출문제 하나 더 보겠습니다. 우리 경제는 최근 내수 소비 투자가 급속히 위축되는 가운데 2006년에도 그러는데 2016년에도 그러네요. 항상 그렇죠. 소비 투자가 잘 되고 있다. 이런 기출 문제를 본 적이 없을 거예요. 문제 안 나오지 그러면. 부동산 가격이 폭등하는 현상. 이게 이제 부동산 가격은 지금 굉장히 낮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게 좀 다릅니다. 중요한 건 여기 이제 소비 투자 이론들을 전부 다 끌고 들어왔다는 거예요. 일견 서로 모순되는 것처럼 보이는 이 두 가지 현상을 설명할 수 있는 공통의 요인들을 찾고자 한다. 경제 주체들의 이자율 하락 예상이나 밑줄, 미래 소득의 불확실성 증가, 이 두 가지를 이용해서 이 현상이 동시에 발생할 수 있음을 이론적으로 설명해봐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만만치 않은 문제예요, 여러분. 대충 쓰면은 안 되고. 일단은 그 예시 답안을 좀 보시면 소비 투자에 미치는 영향을 좀 보면 미래 소득의 불확실성 밑줄. 미래 소득의 불확실성. 그거부터 먼저 보자. 소비에 미치는 영향. 미래 소득이 불확실하면 내가 이 불확실한 미래를 대비하기 위해서 현재 소비를 줄이고 저축을 늘려서 미래를 대비한다. 이게 뭐예요? 예비적 저축가설. 그래서 예비적 저축가설이 먼저 적용된다. 거기 밑줄 그으세요. 예비적 저축이란 뭐냐? 불확실한 미래에 대비하기 위해서 현재 소득 중 일부를 저축하는 현상이다. 이게 예비적 저축이다. 그 모형에 이제 구체적인 전제 조건들이 깔려 있는데 첫 번째 전제는 뭐냐면 현재 소비가 미래 소비가 어떠냐 뭐 이런 것들은 볼 필요가 없고 두 번째 줄표에 그 미래 소비의 한계 효용인데요. 그 한계 효용이 체감한다고 가정을 합니다. 그 한계 효용이 체감한다. 소비가 늘면 늘수록 추가적인 한 단위에 따른 효용 증가분은 감소하겠죠. 보통 그렇잖아. 우리가 소비 한계 효용 체감합니다. 그리고 그 체감하는 정도가 점점 감소한다. 그 말은 한계 효용 함수가 우하향하는데 공률을 갖는다는 얘기죠. 점점 체감하는 것이 우하향하는데 그것도 체감하는 정도가 작아지는 거니까. 두 번째, 현재 소비의 한계 효용은 밑줄. 미래 소비의 한계 효용의 하향보다 더 커진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그래프를 설명을 좀 드릴게요. 여기가 소비고요. 여기는 소비의 한계 효용이에요. 이 소비의 한계 효용인데 효용의 U' 이렇게 상관없고 U' 이렇게 되고 한계 효용. 근데 한계 효용이 소비가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점점 체감하면서 우하향하면서 그 체감의 정도가 작아진다 이랬습니다. 이렇게 공률이 이렇게 생겼다는 얘기. 이게 한계 효용 함수예요. 그런데 미래에 불확실성이 있어서요. 미래 소득이 낮은 수준에 있을 수도 있고 높은 수준에 있을 수도 있어. 그러면 소득이 높으면 소비도 많을 거고 미래 소득이 낮으면 소비도 적을 거예요. 그 수준을 각각 CA, CB라고 이렇게 했어. 소비가 아주 낮은 CA가 될 수도 있고 소득이 높아서 왜 그래? 왜 그래요? 또 떨어뜨렸어요? 그건 아닌데. 미래 소비가 요 낮은 수준에 있을 수도 있고 높은 수도 있는 이런 불확실한 상황이에요. 그리고 기대값이 미래 소비의 기대값이 현재 소비다 이렇게 가정을 하자. 여기 현재 소비가요. 현재 소비가 미래 소비의 기대값이다. 2분의 CA 플러스 CB. 요건 뭘까요? 미래 소비의 수준이 CA일 때 한계 효용이죠.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요 프라임, 요 CA, 미래 소비의 한계 효용. CA일 때. 요건 뭐죠? CB일 때, U 프라임, CB 이렇게. 그리고 이게 이제 확률로 왔다 갔다 하겠죠? 불확실한 상태가 돼. 확률로 왔다 갔다 해. 그러면 여기는 미래 소비의 기대값으로 구성되어 있는 이 현재 소비는 한계 효용이 얼마입니까? 요 높이지. 확실한 요 한계 효용이 높이야. 요거는 어떻게 쓸 수 있어요? 요 2분의 CA, CB가 갖는 CA 플러스 CB가 갖는 효용의 요 한계치죠. 그렇죠? 여기는 어때? 여기 수직의 점선을 쭉 끌어올려 가지고 여기는 어때요? 여기는 얘하고
또 하나 예. 예. 한계 효용을 더한 것의 절반이죠. 그렇죠? U 프라임 CA 플러스 U 프라임 CB 요거에 쓸 수 있죠? 그러면 잘 들으세요. 지금 현재 소비의 한계 효용하고 미래 소비의 한계 효용의 기대치하고 이로 나눴으니까요. 기대치, 이 미래 소비 한계 효용 기대치하고 요 크기가 어떤 게 더 커요? 요런 점을 A점, 요런 점을 B점, 요런 점을 C점, 요런 점을 D점 이러면 당연히 D가 C보다 크지. 그래서 미래 소비 한계 효용의 기대치가 더 높은 거예요. 현재 소비의 한계 효용보다. 그러면 내가 지금 한 단위 소비했을 때의 효용 증가분보다 미래 한 단위 소비를 늘렸을 때 효용의 증가분의 그 기대치가 더 크기 때문에 뭐 해야 돼? 언제 소비를 늘려야 돼? 미래에. 그러면 당연히 지금 현재 소비를 뭐 하고요? 줄이고 미래를 위해서 예비적 저축을 늘려고 예비적 저축을 늘려서 미래 소비를 더 해야지. 이렇게. 이게 합리적인 소비자죠. 처음에 우리가 전제한 게 미래 소득이 불확실해서 현재 요 미래 소득이 CA가 될 수도 있고 낮은 수준 CB가 될 수도 있다. 이게 처음 출발점이에요. 이런 불확실한 상태. 그런데 지금 현재도 불확실한데 불확실성이 더 심화됐다 이렇게 하면 불확실성이 더 심화됐다 하면 그래프를 어떻게 그려요? 미래 소득이 더 낮아질 수도 있고 더 높을 수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뭐 아주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이렇게 바깥으로 밀어내면 돼요. 이렇게. 그래서 이게 B 프라임점이 되고 이런 점이 A 프라임점이 되고 결과적으로 이런 점이 E점이 되고 E점보다 C점이 훨씬 더 낮죠. 다시 말하면 미래 불확실성이 더 심화가 되면요. 미래 소비 한계 효용의 기대치가 더 커지고 현재 소비 한계 효용의 기대값은 어때? 아니 현재 소비의 한계 효용은 똑같죠. 현재 소비 한계 효용은 똑같아. 그런데 미래 소비 한계 효용의 기대치가 더 커져 버리기 때문에 당연히 예비적 저축 규모를 늘리고 현재 소비를 더 줄이고 미래 소비를 더 늘려야 되겠죠. 그래서 그래프가 어렵지 않은데요. 이 예비적 저축 가설을 그래프를 그리는 사람들은 내가 쓰겠다고 준비한 사람 이외에는 안 쓸 거야. 뭐 이런 데서 조금 차별화를 조금 둘 수가 있겠습니다. 아, 287페이지 우측단의 그래프 밑에 잠깐 보세요. 이런 예비적 저축 이거 존재 외에도 그 이기간 모형 밑줄 봅시다. 이기간 모형. 현재 소비와 미래 소비 평면이죠. 여러분 이제 그 그래프는 없습니다. 이기간 평면에서 미래 소득 수준의 감소가 예상되는 경우 밑줄 봅시다. 미래 소득 수준이 감소가 돼 예상돼. 그러면 그래프가 생각이 나시나요? 평생 예산 제약식이 움직여요, 안 움직여요? 움직이죠. 안쪽으로 떨어질 거 아니야. 그래서 현재 소비가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 두 번째, 미래 소득의 불확실성의 증대로 인해서 은행의 대출 규모가 제약이 생기면 소비자의 차입이 제한되고 소비가 감소할 가능성. 투자에 미치는 영향, 동그라미 투자. 케인즈에다 밑줄 긋고 거기 투자 옵션 얘기도 나와 있네요. 케인즈는 애니멀 스피릿이고 불확실성이 높아지면 미래를 기업가가 비관적으로 기대를 할 것이고 따라서 투자가 지연 감소, 투자 옵션 가설 어떤 게 키워드라고요? 투자의 비가역성, 옵션권의 가치 이런 얘기가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경제가 불확실하면 불확실할수록 옵션권의 가치가 오래 보유할수록 최적 투자 시점을 기다릴수록 옵션권의 가치가 높아지기 때문에 투자가 지연 감소한다. 이랬습니다.
딕싯과 핀다이크 그랬고, 그걸 또 한글로 써도 웃겨요. 영문으로 썼는데 철자가 틀려버리면 더 웃겨. 이자율 하락 예상이 거기다가 동그라미. 앞에서는 지금 미래소득의 불확실성 봤고요. 두 번째 이자율 하락 예상이 소비 투자에 어떤 영향을 미치냐 봅시다. 이기간 모형이 나와 있네요. 아까 이자율 상승을 봤는데 이자 하락은 반대죠? 그쵸? 그 초기 부전점 한번 이 I점 보세요. 초기 부전점. 그 점을 지나도록 예산선이 완만해졌네. 이자율 하락하니까. 대체 효과는 어떻게 나요? 앞으로 보세요. 이자율 하락하면 대체 효과는 어떻게 나타나? 이자율이 떨어졌으니까 상대적으로 현재 소비의 기회비용이 하락하고 현재 소비를 더 늘리고 미래 소비를 줄이고 이게 대체 효과. 두 번째, 이자율 하락하면 저축자나 차입자에 따라서 달라지겠죠? 저축자는 이자 소득이 감소하고 차입자는 이자 비용이 감소하고. 이 구간이 지금 어떤 구간이야? 저축자 구간이죠? 그래서 저축자 구간에서 대체 효과하고 소득 효과를 그래프를 그릴 수 있으면 되겠습니다. 자, 보세요. 이자율 하락 예상한 경우 그 대체 효과는요, 기간 간 대체 효과. 현재 소비를 늘리는 방향이다. 왜? 그 밑에 써놔요. 현재 소비의 기회비용이 감소하니까. 소득 효과는요, 차입자냐 대여자냐에 따라서 달라지겠지만 경제 전체에는 얘네들이 서로 상쇄될 가능성이 높아서 결론적으로 대체 효과가 소득 효과보다 크다라고 보통 가정을 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대체 효과가 소득 효과보다 크잖아요. 안 커요? 죄송해요. 대가 소보다 크잖아. 그래서 보통 대체 효과가 소득 효과보다 크다라고 가정을 합니다. 합리적이죠? 왜냐하면 소득 효과가 여기 흑자 가게도 있고 적자 가게도 있고 차입자도 있고 대여자도 있기 때문에 얘네들은 서로 이제 상쇄될 가능성이 높단 말이에요. 그래서 대체 효과가 더 크다라고 가정을 하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현재 소비는 감소한다 믿죠? 투자에 미치는 영향. 신고전파 투자 이론에 따르면 그 투자자는 자본재 보유에 한계 편익하고 그 다음에 투자의 기회비용 이걸 비교해서 결정한다. 그 수식은 기억해 두세요. MB하고 MC가 맞아떨어져야 되는데 MB는 한계 편익은 자본재 한계 생산성이고요. 그 다음에 이게 실질 변수를 표현한 건데 거기 이자율에다 동그라미 이자율 R 플러스 델타 이자율. 그래서 거기 이자율이 떨어지게 되면 뭐가 떨어지나요? 비용이 떨어지죠. 밑줄 그으세요. 이자율 하락은 자본재 보유의 기회비용을 떨어뜨린다. 따라서 지난번에 그래프 봤는데 그래프 평면 그려보세요. 그 위에다가 평면 MB 곡선 우하향하는 거, MC 곡선은 일정하다 이래서 수평으로 보내고, 분모는 뭐예요? K죠, K. 분모가 아니라 수평축은 K고, 수위축은 뭐예요? MB하고 MC지. 수평의 MC가 어디로 해야 돼? 하방으로 떨어져야지. 그러면 자본량이 증가하고 그 자본량 증가를 뭘로? 투자의 증가라고 본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위에 현재 소비는 이자율 하락하면 현재 소비는 감소하고, 두 번째 투자는 증가하고 이랬습니다. 토빈의 Q 이론 나와 있네요. 토빈의 Q. 거기다 밑줄 긋고 앞을 봐요. 이자율 떨어지면 어떻게 된다고? 토빈의 Q 값이 이자율이 하락하면 주가가 상승하고 토빈의 Q 값의 분자 값을 상승시키고 재정거래가 비싼 거 내다 팔고 주식 내다 팔고 실물 자본을 매입하고 투자가 증가한다. 그래서 자본재 시장과 주식시장이 효율적이라면 언제까지? 토빈의 Q 값이 1이 될 때까지. 1이 될 때까지 계속해서 뭘 팔고 주식 계속 팔고 뭘 사?
자본재를 계속 매입할 거예요. 이게 실물 투자를 늘리는 과정이다. 그래서 투자 늘어요. 자, 중요한 것은 지금 우리 소비 투자는 방금 앞에서도 간단하게 봤던 것들을 지금 조금 더 구체적으로 지금 본 것이에요. 소득하고 미래 소득의 불확실성하고 그 다음에 요 이자율. 그런데 요 부동산 가격 좀 봅시다. 부동산 가격. 미래 소득의 불확실성이 부동산 가격에 미치는 영향. 그 다음에 이자율 하락 예상이 부동산 가격에 미치는 영향. 요거 지금 보는데요. 미래 소득의 불확실성. 그러면 미래 소득이 불확실하다는 것은 뭐예요? 내가 부동산 갖고 있는데 내가 쓰는 게 아니고 빌려주면 임대소득이라 했잖아요. 임대소득. 임대소득이 불확실한 거지. 그러면 그 불확실한 것은 그 자산가격 결정식에서 어디에 있어요? 분자에 있는 거지. 분자에. 우리가 T 플러스 I 플러스 1이 없었던 걸 그걸 이렇게 간단하게 쓸 수도 있습니다. R, 임대 수익, 채권 수익, 혹은 주식의 배당 수익. 그래서 그 미래 소득이 불확실해지면 몇 줄? 부동산은 자산, 부동산이라는 자산을 보유하는 경우에 미래 임대 수익이 나올 텐데 이게 떨어진다는 것이에요. 감소 밑줄. 그러면 부동산 가격이 떨어지게 되어 있다. 두 번째, 이자율 하락 예상이요. 부동산 가격 결정식에서 분모에 할인율 R값이 있다. R값이. 요 이자율 하락하게 되면 할인율 값이 떨어지면서 전체 값은 올라간다. 미래 임대 수익 흐름의 현재 가치가 상승하게 되고 이건 자산 가격을 끌어올린다. 그러니까 미래 소득의 불확실성과 이자율 하락 예상이 부동산 가격에는 다른 영향을 주는구나. 지금 부동산 가격이 어떻게 되고 있다 그랬어요? 폭등하고 있다 그랬어. 폭등. 그러면 1번 거예요? 2번 거예요? 충격이. 2번 게 부동산 가격을 상승시키고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대충 하면 안 되고. 앞에서는 소비 투자가 어떻게 되고 있다 그랬어요? 소비 투자가 감소하고 있다 그랬잖아요. 그 소비 투자 감소는 뭐 때문에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미래 소비의, 미래 소득의 불확실성, 그리고 여기 이자율 하락 예상. 어떤 거예요? 이자율이 하락하면 소비 투자가 는다니까. 그렇죠? 투자가 늘잖아, 기본적으로 이자율이 하락하면. 그래서 확실하게는 미래 소득의 불확실성이 뭘 줄이고 소비 투자를 줄이고 있고, 그 다음에 부동산 가격을 폭등시키고 있는 것은 미래 이자율 하락 예상이 부동산 가격을 폭등시키고 있다. 그래서 그 소개를 보세요. 소개를 별표. 미래 소득의 불확실성 증가와 이자율 하락 예상은 모두 소비 투자 규모, 부동산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데 중요한 것은 소비 투자 규모는 미래 소득의 불확실성 증가의 효과가 더 크게 나타나고 내수 부진에 야기됐고 부동산 가격의 경우는 방금처럼 소득의 불확실성보다는 이자율 하락 예상의 효과가 더 민감하게 영향을 준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그래서 예전에 조금 답안이 좀 정말 낯뜨거운 답안들을 다 지금 이번에 많이 고쳤습니다. 그 다음에 잠깐 쉴까요? 잠깐 쉬고 5분만 쉬고